다 제 탓이라는 겁니까? 제가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겁니까? 복지회관 카페에서 최강민, 일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깨진 컵 조각들 사이로 쏟아진 커피가 바닥을 적셨고 김대석 중사의 차가운 시선이 그를 향해 꽂혔거든요. 지금이 무슨 시간인지 알고 있습니까? 윤아림 소령의 단호한 목소리가 카페 전체를 긴장시켰습니다. 최강민 일병의 어깨가 작게 떨렸고 그의 눈가에 억울함이 맺히기 시작했죠. 하지만 며칠 후 밝혀진 진실은 놀라웠습니다. 최강민 일병은 피해자였고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거든요. 20살 청년이 겪은 부당한 일의 실체가 지금 드러납니다.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라운입니다. 군수지원단에서 대위로 복무하며 복지시설 감사를 담당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8시 반, 저는 점검표를 들고 복지회관으로 향했어요. 군화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치며 같은 리듬을 만들어냈거든요. 오늘도 어김없이 카페 앞에 섰죠.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언제나 똑같았어요. 에스프레소 머신이 김을 내뿜고 최강민 일병이 테이블을 닦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최강민 일병의 움직임이 평소보다 느렸어요. 보통 때라면 제가 들어오는 걸 보자마자 안녕하십니까 하며 경례를 했는데 오늘은 한참 후에야 고개를 돌렸거든요.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어요. 최강민 일병. 제가 부르자 그가 급하게 몸을 돌렸어요. 놀란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아, 예. 이러운 대위님. 안녕하십니까? 몸이 안 좋습니까?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말입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았어요. 눈동자도 어딘가 흔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의 손등에 작은 상처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손은 어떻게 다쳤습니까? 어제 설거지하다가 그만. 실수했습니다. 최강민 일병이 손을 뒤로 숨기며 말했어요.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지만 뭔가 더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점검을 시작했어요. 카페 메뉴는 원래대로였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1,000원, 카페라떼 1,500원. 여름이라 에어컨이 빵빵하게 돌고 있었고 점심시간과 체력 단련 시간 이후에 인원이 몰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계산하는 모습을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POS 기기를 다루는 게 어딘가 서툴러 보였거든요. 분명 1년 넘게 카페 관리를 했다고 들었는데 말이에요. POS 시스템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예. 아직 익숙하지 않습니다. 한 달 전부터 시스템이 바뀌어서 말입니다. 한 달 전부터 바뀌었다고요? 이상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POS 시스템 교체 계획이 없었거든요. 점검을 마치고 작전 지원과로 향했어요. 윤아림 소령이 자리에 앉아 문서를 검토하고 있었거든요. 그녀는 언제나 단호하고 공정한 분이었어요. 부대에서도 원칙주의자로 통했죠. 소령님, 복지회관 점검 보고 드립니다. 예. 이러운 대위.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까? 잠시 망설였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은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POS 시스템이 한 달 전에 바뀌었다고 하는데 계획에 있었던 일입니까? POS 시스템 교체 말입니까? 그런 계획은 없었는데 말입니다. 행보관에게 문의해 보겠습니다. 윤소령의 말은 단호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의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특히 최강민 일병의 표정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오후에 인사과를 들렀어요. 서미소 상병이 근무표를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22살의 인사행정병답게 날렵하게 손을 움직였어요. 서미소 상병. 복지회관 근무표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근무표를 받아든 순간 눈에 띈 게 있었어요. 야간 근무 시간대에 공백이 유독 많았거든요. 특히 지난 한 달간의 패턴이 이상했어요.
최강민 일병 초과 근무 기록이 빠진 부분이 많은데 말입니다. 그게 최강민 일병이 초과 근무 서명을 계속 빼먹어서 그런 겁니다. 근무는 했습니다만 기록이 없습니다. 서미소 상병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녀의 표정도 뭔가 불편해 보였거든요. 보통 병사들이 초과 근무 수당을 놓칠 리는 없을 텐데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병사들이 초과 근무 수당을 놓칠 리가 없거든 말입니다. 그녀의 작은 목소리가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공백들이 저에겐 가장 큰 단서 같았거든요. 저녁 시간, 의무대에 들렀어요. 박진우 중위가 진료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27살의 군의관답게 침착하고 분석적인 모습이었거든요. 박진우 중위, 오늘 진료받은 사람 중에 복지회관 근무자는 없었습니까? 복지회관 말입니까? 특별히 기억나는 사람은 없었는데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최강민 일병 상태는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 보니 많이 피곤해 보였는데 말입니다. 박진우 중위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어요. 아, 최강민 일병 말입니까? 며칠 전에 스트레스성 위염 때문에 왔었습니다. 스트레스성 위염 말입니까? 그의 피곤한 눈이 제게 고정됐어요. 예. 요즘 업무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하던데 말입니다. 수면 부족도 심각해 보였고 말입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냥 병사들 사이에서 도는 얘기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최강민 일병이 요즘 많이 힘들어한다는 소문은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다시 복지회관을 지나쳤어요. 카페 불빛이 어둠 속에서 혼자 밝게 빛나고 있었거든요. 최강민 일병이 혼자 남아 마감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유리문을 통해 보니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테이블을 닦는 손동작이 평소보다 거칠었거든요. 뭔가 화가 난 듯 했어요. 아니, 화라기보다는 억울함에 가까운 표정이었죠. 그때 제 머릿속에 오늘 하루 본 것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POS 시스템 변경, 창밖을 바라보는 시선, 공백투성이, 근무표, 빠진 서명들, 그리고 손등의 상처까지 작은 균열들이었어요. 하나하나는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모이면 뭔가 다른 모양을 만들어냈거든요. 저는 점검표를 다시 펼쳐봤어요. 이상무라고 적힌 항목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이상이 없는 걸까요? 그때 제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김대석 중사가 서 있었거든요. 행보관답게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차가운 것이 있었어요. 이러온 대위님,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십니까? 점검, 업무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혹시 복지회관 운영에 문제라도 있습니까? 김 중사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닙니다. 정기 점검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최강민 일병이 가끔 실수를 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다만 너무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병사들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마치 경고 같았거든요.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어요. 대위님, 내일 아침 일찍 카페에 와보시겠습니까? 중요한 걸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서미소 상병. 심야에 온 문자치고는 이상했어요. 서미소 상병은 평소에 이런 식으로 연락하는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김 중사가 제 휴대폰을 힐끗 보더니 말했어요.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늦은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 중사가 사라진 후 저는 다시 카페를 바라봤어요. 이제 최강민 일병도 마감을 끝내고 불을 끄고 있었거든요. 바람이 불어와 제 어깨를 스쳤어요. 내일도 같은 시간에 같은 동선으로 점검을 할 거예요. 그런데 내일은 오늘과 같을까요?
발걸음을 옮기며 생각했어요. 반복 속에서 발견되는 작은 어긋남들. 그것들이 곧 커질 파문이라는 예감이 제 등을 슬쩍 밀고 있었거든요. 복지회관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의문은 더욱 선명해져 갔죠. 최강민 일병의 떨리는 어깨, 서미소 상병의 걱정스러운 표정, 그리고 심야에 온 급작스러운 문자까지. 분명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일이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내무반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번 더 복지회관을 돌아봤어요. 이제 완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어둠 속에 숨어 있는 진실이 곧 드러날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작은 신호들이 모여서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그림의 중심에는 20살 청년의 고통이 자리 잡고 있었죠. 점심시간, 피크가 막 끝나가는 오후 2시였어요. 복지회관 카페에는 늦은 점심을 먹으러 온 몇 명이 남아 있었거든요. 저는 서미소 상병의 문자 때문에 일찍 카페에 왔어요. 그런데 서미소 상병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카운터 앞에는 김대석 중사가 서 있었거든요. 그때였어요. 쾅. 트레이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카페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컵이 산산조각 나며 얼음과 커피가 사방으로 튀었거든요. 손님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최강민 일병이 웅크린 채 깨진 유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깨진 유리 조각들을 급하게 주워 담으려 했거든요. 그때 김대석 중사가 카운터 뒤에서 나타났어요. 또 깨뜨렸습니까? 이번 달만 몇 번째입니까? 중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카페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손님들의 시선이 최강민 일병에게 집중됐거든요. 죄송합니다, 중사님.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하겠다고 말했습니까? 맨날 그 소리만 하고. 김 중사가 말을 이어가려던 순간 최강민 일병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어요. 다 제 탓이라는 겁니까? 제가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겁니까? 갑작스러운 그의 폭발에 카페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계산을 기다리던 손님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카운터 옆에 서 있던 윤아림 소령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녀의 표정은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거든요. 최강민 일병, 진정하겠습니까? 소령님, 저는 정말 지금 손님들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윤아림 소령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최강민 일병은 입을 다물었지만 여전히 어깨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윤아림 소령이 손님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최강민 일병이 다시 입을 열었거든요. 저는 항상 조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왜 맨날 저만 뭐라고 하십니까? 말끝이 날카롭게 걸렸어요. 카페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거든요. 손님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윤아림 소령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지금이 무슨 시간인지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최강민 일병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복잡했어요.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뭔가 더 깊은 것이 섞여 있었거든요. 저는 즉시 메모장을 꺼냈어요. 시간과 상황, 관련자들을 빠르게 기록했거든요. 이미 이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사건 수습 후 저는 행정실로 향했어요. 서미소 상병이 컴퓨터 앞에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었거든요. 서미소 상병, 어제 문자는 무슨 일이었습니까? 아, 대위님, 사실 어젯밤에 복지회관에서 이상한 일을 봤습니다. 무슨 일 말입니까? 김대석 중사님이 혼자 와서 POS 기계를 만지고 계셨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말입니다. 이상했어요. 마감 정리는 최강민 일병이 하는 일인데 왜 김 중사가 밤늦게 POS를 만졌을까요?
그리고 CCTV 열람 신청서 작성해 주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간대는 어떻게 해드릴까 말입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입니다. 서미소 상병이 고개를 끄덕이며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그런데 그녀의 표정이 어딘가 어두워 보였거든요. 이러운 대위님, 그런데 무엇입니까? 익명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제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어요. 익명 게시판은 항상 문제의 시작점이었거든요. 게시판을 확인해 보니 예상대로였어요. 복지회관 군기 문제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내용은 간단했어요. 카페에서 관리병이 소령님한테 대들었다더라. 요즘 군기가 죽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부대가 어떻게 되나? 댓글도 몇 개 달려 있었어요. 대부분 추측과 소문들이었거든요. 사실과는 거리가 먼 내용들이 많았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이 문제는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부대 전체의 관심사가 되어 버렸어요. 오후 4시 행보관 사무실을 찾았어요. 김대석 중사가 책상에 앉아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45살의 부사관답게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중사님, 오늘 사건과 관련해서 얘기 좀 나눌 수 있겠습니까? 아, 그 일 말씀이시군 말입니다. 복지회관 운영에는 문제 없습니다. 그가 서둘러 운영 일지를 꺼내 보여줬어요. 표지만 보면 깔끔해 보였거든요. 자세한 매출 내역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저녁 시간대 매출이 통째로 비어 있었거든요. 어제는 물론이고 지난주 데이터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녁 매출 기록이 없는데 말입니다. 아, 그건 시스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만간 수정하겠습니다. 김 중사의 대답은 성의 없어 보였어요. 뭔가 회피하려는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POS 시스템 권한은 누가 관리합니까? 제가 관리합니다. 한 달 전부터 제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바뀌었습니까? 최강민, 일병이 실수가 많아서 말입니다. 매출 관리에 차질이 생길까봐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1년 넘게 잘 해오던 일을 갑자기 권한을 바꿀 이유가 있을까요? 다시 의무대로 향했어요. 박진우 중위가 진료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박진우 중위, 오늘 사건 들었습니까? 예,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던데 말입니다. 최강민, 일병이 최근에 진료받은 기록이 있습니까? 박진우 중위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스트레스성 위염으로 몇 번 왔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상태가 어떻던가? 수면 부족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마음에 쌓인 게 많아 보였습니다. 저녁 시간, 저는 근무표 원본을 다시 확인하러 행정실에 갔어요. 서미소 상병이 아직도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오늘 일 때문에 정리할 게 많아서 말입니다. 그녀가 근무표 원본을 건네주면서 말했어요. 이러운 대위님, 혹시 이 일이 크게 번질 것 같습니까? 글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이미 익명 게시판을 통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부대로 돌아오는 길에 복지회관을 다시 지나쳤어요. 카페는 문을 닫은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안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유리문 틈으로 보니 최강민 일병이 혼자 남아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의 움직임은 평소보다 느렸고 때때로 손을 멈추고 멍하니 서 있기도 했거든요. 저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작은 실수로 시작된 일이 어느새 큰 파문으로 번져 있었거든요. 트레이 하나가 떨어진 것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드러낼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김중사의 차가운 말투, POS 권한 독점, 빈 매출 기록들, 이런 것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내일은 CCTV를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리고 최강민 일병과도 개별 면담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작일 뿐이었거든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을 것 같았어요. 내일은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관련자들과의 면담, 증거 수집, 그리고 사실관계 확인까지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감정보다는 절차를 선택했어요. 성급한 판단보다는 차근차근 진실을 밝혀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작은 위기는 이미 조직 전체의 긴장으로 번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20살 청년의 억울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익명 게시판의 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추측과 소문들이 진실을 가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박진우 중위와 함께 CCTV 판독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사건이 일어난 시간대의 영상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거든요. 화면 속에서 최강민 일병이 트레이를 들고 테이블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유리컵이 먼저 미끄러지는 게 보였거든요. 최강민 일병이 일부러 떨어뜨린 게 아니었어요. 박진우 중위, 여기 보시겠습니까? 아, 정말 그렇습니다. 컵이 먼저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박중위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런데 그 직후 최강민 일병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지는 장면이 이어졌거든요. 유리컵 사고와 그의 폭발 사이에는 분명 다른 맥락이 있었어요. 최강민 일병 의무대 방문 기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박중위에게 진료 기록을 요청했어요. 최강민 일병이 카페 일을 마치고 의무대에 들렀던 기록들을 대조해 보려고 했거든요. 이상합니다. 최강민 일병이 야간 근무를 연속으로 2번 했는데 초과 근무 입력이 없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럼 수당도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박중위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진료 기록과 근무표를 비교해 보니 더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됐어요. 최강민 일병은 지난 한 달 동안 스트레스성 위염으로 3번이나 의무대를 찾았는데 정작 초과 근무 수당 신청 기록은 거의 없었거든요. 이건 명백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서미소 상병을 불러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어요. 그녀가 행정실로 들어오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서미소 상병, 복지회관 POS 시스템 관리는 누가 합니까? 원래는 관리병이 하는데 최근에 김대석 중사님이 권한을 바꾸셨습니다. 서미소 상병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언제부터입니까? 한 달 전쯤입니다. 매출 관리가 복잡하다면서 직접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POS 권한이 바뀐 시점과 최강민 일병의 초과 근무 기록 누락 시점이 일치했거든요. 그리고 회계, 장부와 POS 기록을 대조해 보겠습니다. 저는 공식적인 회계 감사 절차를 밟기로 했어요. 개인적인 추측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점심시간, 윤아림 소령을 찾아갔어요. 그녀는 작전회의실에서 문서를 검토하고 있었거든요. 소령님, 복지회관 사건 조사 중간 보고 드립니다. 그래. 어떤 상황입니까? 관리병의 초과 근무 기록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POS 시스템 권한 변경도. 윤아림 소령이 제 말을 끊었어요. 이러운 대위, 절차대로만 합니다. 추측은 위험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단호했지만 눈빛에는 뭔가 불편함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이 문제가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걸 알고 있는 듯 했거든요. 하지만 명백한 기록, 조작 의혹이 증거가 확실해진 다음에 얘기합니다. 오후에 최강민 일병을 단독 면담하기로 했어요. 회의실에서 그와 마주 앉았거든요. 그의 얼굴은 여전히 피곤해 보였어요. 최강민 일병, 어제 일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알고 싶어서입니다.
최강민 일병이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사실 누나가 아픕니다. 누나가 말입니까? 유방암 수술을 받았는데 병원비가 많이 들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초과 근무를 더 많이 신청했습니다. 최강민 일병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제 가슴이 먹먹해졌거든요. 그런데 초과 근무 수당을 못 받았다면서 말입니다. 예. 중사님이 실적이 밀리면 저만 곤란하다고 하셨습니다. 매출이 떨어지는 건 다 제 책임이라고 하셨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말을 들었습니까? 한 달 전부터입니다. POS 권한을 중사님이 가져가시면서부터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김대석 중사가 POS 권한을 가져간 이후부터 최강민 일병의 초과 근무 수당이 누락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최강민 일병은 누나의 병원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 많은 일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중사님이 또 다른 말은 안 하셨습니까? 매일 매출을 확인하면서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매출이 나쁘지 않았는데 최강민 일병의 목소리에 억울함이 배어 있었어요. 이제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관리 실수가 아니었거든요. 면담을 마치고 감사계에 공식 감사를 요청했어요. 개인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정식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했거든요. 감사관님, 복지회관 매출 관리에 대한 정식 감사를 요청드립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POS 기록과 회계 장부 사이에 불일치가 발견되었습니다. 감사관이 관련 서류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저녁 시간대 매출 누락, 초과 근무 기록, 누락, POS 권한 변경 기록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박진우 중위와 다시 만나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정리했어요. 박진우 중위, 이 상황을 어떻게 봅니까? 최강민 일병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히 구조적인 문제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증거였어요. 김대석 중사의 잘못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다행히 공식 감사 절차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감사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게 명확해질 겁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최강민 일병이 견딜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박중희의 걱정이 이해됐어요. 이미 부대 전체에 소문이 퍼져 있었고 최강민 일병은 점점 위축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복지회관을 다시 찾았어요. 최강민 일병이 마감 정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의 어깨는 여전히 무거워 보였어요. 조사를 진행하면서 한 가지 분명해진 사실이 있었어요.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실수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든 구조적인 문제였어요. 김대석 중사는 POS 권한을 가져간 후 최강민 일병의 초과 근무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압박했거든요. 최강민 일병은 누나의 병원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을 받아들였고 말이죠. 하지만 이제 공식적인 감사가 시작됐어요. 객관적인 증거들이 하나씩 드러날 거였거든요.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단순히 어제 사건만 처리하고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이 구조적인 문제까지 파헤칠 것인가? 답은 분명했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했거든요. 하지만 이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조직 내부의 정치적 역학, 그리고 최강민 일병의 미래까지 모든 것이 제 선택에 달려 있었거든요. 내일은 감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질 거였어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할지는 장담할 수 없었거든요. 사흘 뒤, 저는 단호한 결심을 품고 사령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아림 소령과 김대석 중사, 그리고 감사계 관계자가 함께 자리했거든요. 공식 감사 결과를 발표할 차례였습니다. 소령님, 복지회관 감사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POS 시스템 로그, 근무표 원본, 회계장부 대조 자료까지 모든 증거가 김대석 중사의 부당행위를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이러온 대위, 간단히 요약해 주겠습니까? 윤아림 소령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김대석 중사가 POS 권한을 독점한 후 최강민, 일병의 초과 근무 수당을 의도적으로 누락시켰습니다. 동시에 과도한 업무를 부과하여 정신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김 중사가 격앙된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감사계에서 작성한 공식 보고서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중사가 예상치 못한 반격을 시작했거든요. 이러온 대위님, 혹시 최강민 일병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며칠 전 심야에 복지회관에서 둘이서만 대화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편파적인 시각으로 접근한 것 같은데 말입니다.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김 중사의 말은 완전히 사실을 왜곡한 것이었지만 그 말에는 치명적인 독이 있었거든요. 중사님, 그건 업무상 면담이었습니다. 업무상 면담을 왜 심야에 둘만 합니까?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다른 가능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저만 범인으로 몰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윤아림 소령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 의심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거든요. 소령님, 이건 사실 왜곡입니다. 제가 수집한 모든 증거는 이러온 대위, 윤소령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객관성이 중요합니다. 혹시 개인 감정이 개입된 건 아닙니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김 중사가 영리한 전술을 사용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증거를 반박하는 대신 저의 신뢰성을 공격했거든요. 감사계 보고서도 의심스럽습니다. 누가 감사를 요청했습니까? 이런 대위 아닙니까? 김 중사가 계속해서 공격했어요. 그리고 최강민 일병 면담도 단독으로 진행했다고 들었는데 다른 증인은 없었습니까?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감사계 관계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애매한 입장을 표명했고 윤아림 소령은 객관적인 재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사과에서 급작스러운 소환을 받았습니다. 서미소 상병이 창백한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대위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익명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는데 대위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미소 상병이 보여준 화면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복지시설 감사관과 관리병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 글의 내용은 더욱 악의적이었습니다. 저와 최강민 일병 사이에 개인적인 관계가 있으며 그래서 편파적인 조사를 진행했다는 추측들로 가득했거든요. 댓글들은 더욱 자극적이었습니다. 역시 믿고 있었는데 군기가 완전히 무너졌네. 이런 일까지 일어나다니. 저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시간 만에 저는 진실을 밝히려던 조사관에서 의심받는 당사자로 전락해버렸거든요. 서미소 상병. 이 글을 누가 올렸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까? 익명이라 어렵습니다. 하지만 서미소 상병이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제 김대석 중사님이 전산실에 와서 뭔가를 확인하고 갔습니다. 점심시간 박진우 중위를 만났습니다. 그마저도 저를 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랐거든요. 박진우 중위, 저에 대한 소문 들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만 믿습니까? 박진우 중위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거든요. 이러온 대위님, 지금은 조용히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실보다 중요한 건 부대 안정입니다.
더 큰 파문이 일어나기 전에 정리하시는 게. 박중희의 말은 마치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가 믿었던 동료마저 저를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오후에 최강민 일병을 만났습니다. 그는 제 모습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거든요. 최강민 일병, 괜찮습니까? 죄송합니다, 대위님. 왜 사과합니까? 제 때문에 대위님이 곤란해지셨습니다. 처음부터 조용히 넘어갔어야 했는데. 최강민 일병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잘못은 당신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엉망이 되었습니다. 대위님까지 피해를 보시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실을 밝히려 했던 노력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것을 말입니다. 최강민 일병은 더욱 위축되었고 저는 신뢰를 잃었거든요. 저녁 무렵 윤아림 소령으로부터 호출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사무실은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거든요. 이라온 대위, 앉겠습니까? 예, 소령님. 복지회관 사건 조사에서 손을 떼겠습니까? 하지만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그만합니다. 윤소령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지금 부대가 어떤 상황인지 모릅니까? 소문이 퍼지고 군기가 흔들리고 모든 게 엉망입니다. 소령님, 저는 정의를 위해. 정의라고 합니까? 개인적인 감정을 정의라고 포장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제게 치명타였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했던 상급자조차 저를 이런 식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당분간 복지시설 감사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다른 업무를 배정받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완전히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거든요. 명예도, 신뢰도, 동료들의 지지도 말입니다. 그날 밤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저는 지난 며칠을 되돌아봤습니다. 선의로 시작한 일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되었을까요? 김대석 중사는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 있었고 최강민 일병은 더욱 고립되었으며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진실은 묻혀버렸고 거짓이 승리한 것 같았거든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의란 과연 무엇인가? 옳은 일을 하려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 익명 게시판의 글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제 명예는 바닥에 떨어졌고 부대 내에서 저를 바라보는 시선은 차가워졌거든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이야말로 새로운 빛이 비치기 전의 순간이라는 걸 그때는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했고 정의는 결국 승리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설령 그 대가가 제 모든 것이라고 해도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 잘 들어주고 계신가요? 이라온 대위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진실을 밝히려다가 오히려 모든 걸 잃을 위기에 처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 뒤에 새로운 희망이 기다리기도 하니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정말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저는 문서 정리 업무로 좌천된 상태였고 복지회관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어요. 김대석 중사는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서 카페를 관리하고 있었고 최강민 일병은 점점 더 위축되어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진우 중위가 제 사무실로 찾아온 거였어요.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심각했거든요. 문을 닫고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핀 후에 입을 열었어요. 이라온 대위님,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김대석 중사에 대한 일입니다. 사실 저도 피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박진우 중위가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1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의무대 약품 관리와 관련해서 말입니다.
약품 관리 말입니까? 김대석 중사가 의무대 소모품 예산을 관리했을 때였습니다. 실제 구매량과 장부상 기록이 달랐습니다. 박진우 중위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마치 누군가 들을까봐 걱정하는 듯 했거든요. 그때도 문제를 제기했습니까? 시도해봤습니다만 김 중사가 제 진료 기록에 문제를 제기해서 결국 무마되었습니다. 진료 기록에 말입니까? 야간 근무 중 음주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사실이 아니었지만 소문이 퍼지면서 저는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김대석 중사는 1년 전에도 같은 방법을 사용했던 거예요. 증거를 반박하는 대신 제보자의 신뢰성을 공격하는 방식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얘기를 하십니까? 며칠 전 의무대에서 이상한 일을 발견했습니다. 최강민 일병이 진료받으러 온 게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박진우 중위가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어요. 이것들을 보시겠습니까? 봉투 안에는 의무대 진료 기록들이 들어 있었어요. 지난 6개월간 최강민 일병뿐만 아니라 다른 병사들의 기록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복지에 관해서 근무하는 모든 경사들이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진료받은 기록입니다. 자료를 살펴보니 충격적이었어요. 복지회관 근무자들의 진료 횟수가 다른 부서, 경사들에 비해 3배나 높았거든요. 그리고 모두 스트레스성 위염, 불면증, 우울 증상이었어요. 이건 명백히 비정상적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서미소 상병이 조심스럽게 들어왔거든요. 대위님, 박중위님, 실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사실 어제부터 복지회관 관련해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미소 상병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배어 있었어요. 김대석 중사님이 전산실에서 뭔가를 삭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회계 장부도 새로 만들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증거, 인멸 말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강민 일병에게 전속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제 등에 차가운 기운이 흘렀어요. 전속이라는 건 다른 부대로 보내진다는 뜻이었거든요. 언제입니까? 내일 오전입니다. 급작스럽게 처리되었습니다. 이제 상황이 급박해졌어요. 김대석 중사가 모든 증거를 없애고 최강민 일병까지 멀리 보내려 하고 있었거든요. 서미소 상병, 혹시 다른 피해자들 명단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복지회관에서 근무했던 병사들 중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서미소 상병이 또 다른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하지만 모두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보복이 두려워서 말입니다.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개별적으로는 증명하기 어려운 일들이지만 전체적인 패턴을 보면 명백한 조직적 부정행위였거든요. 이제 확실합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박진우 중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식적인 조사 권한도 없고 상급자들도 믿지 않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바로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공식적인 권한은 없지만 다른 방법이 있었거든요. 사단 감사실에 직접 보고하는 겁니다. 사단 감사실 말입니까? 예. 우리 부대 내부 감사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급 부대 감사라면 다를 겁니다. 서미소 상병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피해자들의 증언을 모아서 집단 제보를 하는 겁니다. 한두 명의 증언은 무시할 수 있어도 여러 명의 일치된 증언은 다르거든요. 하지만 피해자들이 증언할 용기를 낼까요? 박진우 중위의 걱정이 이해됐어요. 보복이 두려운 병사들이 나서기는 쉽지 않을 거였거든요. 그래서 익명 증언을 받는 겁니다. 사단 감사실에서는 익명 제보도 받으니까요. 저는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어요. 개별적인 대응이 아니라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했거든요.
서미소 상병. 피해자 명단을 정리해 주겠습니까? 그리고 박진우 중위님은 의무대 진료. 기록을 종합 분석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사단 감사실에 예비 상담을 요청하겠습니다. 공식 제보 전에 절차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했어요. 내일 오전이면 최강민 일병이 전속되고 모든 증거가 사라질 수도 있었거든요. 오늘 밤에 모든 걸 정리해야 합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의무대에서 몰래 만났어요. 박진우 중위의 사무실은 다른 곳보다 안전했거든요. 서미소 상병이 정리해온 자료를 보니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지난 2년간 복지회관에서 근무한 병사 중 70% 이상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했고 그중 절반은 중도의 다른 부서로 전속되었거든요. 이건 명백한 조직적 괴롭힘입니다. 박진우 중위가 의료진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도 마찬가지였어요. 복지회관 근무자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전투, 부대, 병사들보다 높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내일 새벽에 사단 감사실에 긴급 제보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결심을 내렸어요. 개인적인 명예나 안위보다는 진실이 더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것도 무마되면 어떻게 합니까? 서미소 상병의 걱정이 이해됐어요. 이미 한번 실패를 겪었으니까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포기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박진우 중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끝을 봐야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거였거든요. 성공하면 진실이 밝혀지고 실패하면 더 큰 보복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박진우 중위와 서미소 상병 그리고 숨어있던 다른 피해자들까지 진실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거든요. 새벽 6시 저는 사단 감사실로 향했습니다. 제 손에는 지난 며칠간 수집한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진실과 거짓의 최후 승부가 시작되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이요. 새벽 6시 30분. 사단 감사실 앞에서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제 손에는 지난 며칠간 수집한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거든습니다. 박진우 중위와 서미소 상병도 함께 왔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박진우 중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감사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장희석 중령이 책상에 앉아 아침 업무를 시작하고 있었거든습니다. 사단 감사관답게 엄격한 인상이었습니다. 장희석 중령님, 긴급 제보건으로 찾아뵈었습니다. 제보 말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회관 운영과 관련된 조직적 부정행위입니다. 장중령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차례대로 펼쳐놓았거든습니다. 이것은 지난 2년간 복지회관 근무자들의 의무대 진료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POS 시스템 기록과 회계 장부의 대조 자료입니다. 장중령이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거든습니다. 이상합니다. 복지회관 근무자들의 스트레스 질환 비율이 전투 부대보다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피해자들의 익명 진술서입니다. 서미소 상병이 준비해온 진술서들을 건네주었습니다. 총 8명의 병사들이 비슷한 경험을 진술했거든습니다. 장중령이 진술서들을 읽으며 말했습니다. 모두 같은 패턴입니다. 초과 근무 수당 미지급, 과도한 업무 부과, 그리고 문제, 제기 시 개인 공격.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증거인멸 시도까지 시작됐습니다. 박진우 중위가 어제 목격한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김대석 중사의 전산 파일 삭제, 회계 장부 교체, 그리고 최강민 일병의 급작스러운 전속 명령까지.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즉시 공식 감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장중령이 전화를 들어 사단장에게 직접 보고했습니다. 30분 후 긴급 감사팀이 구성되었거든습니다. 이라온 대위, 박진우 중위, 서미소 상병.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감사팀 소속으로 활동합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할 때까지 절대 입을 열지 마십시오. 오전 9시 감사팀이 복지회관에 나타났습니다. 김대석 중사는 감사팀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거든습니다. 김대석 중사,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모든 장부와 전산 파일을 제출하십시오. 장중령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규정대로 질문에만 답하십시오. 장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김 중사가 떨리는 손으로 장부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감사팀이 요구한 자료의 절반이 빠져 있었거든습니다. 어제까지 있던 파일들이 왜 없습니까? 시스템 오류로 일부 파일이 손상됐습니다. 시스템 오류 말입니까? 그럼 백업 파일은 어디에 있습니까? 김 중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땀이 이마에서 흘러내리고 있었거든습니다. 바로 그때 서미소 상병이 나섰습니다. 중령님, 전산실에서 삭제된 파일 복구가 가능합니다. 복구 말입니까? 예. 어젯밤에 미리 전산실에서 백업을 받아놨습니다. 김 중사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미소 상병이 전산실 백업 로그를 보여주며 말했거든습니다. 이것은 어제 오후 6시까지의 모든 POS 기록과 회계 데이터입니다. 감사팀이 복구된 파일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0분 후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거든습니다. 지난 6개월간 총 240만 원의 초과 근무 수당이 누락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매출과 장부상 기록이 15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장중령이 발표한 감사 결과에 참석자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김대석 중사,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실수였습니다. 6개월간 계속된 실수 말입니까? 그리고 어제 증거인멸 시도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김 중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확하게 그의 부정행위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습니다. 오후 2시 윤아림 소령이 감사실로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거든습니다. 장희석 중령님, 이 사건에 대해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윤아림 소령, 무슨 말씀입니까? 김대석 중사의 행위에 대해 일부 알고 있었습니다. 장중령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몇 달 전부터 의심스러운 점들을 발견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윤아림 소령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며 말했거든습니다. 조직의 안정을 생각했습니다. 성급한 조치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까봐 걱정했습니다. 조직의 안정 말입니까?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피해를 당했습니까? 장중령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윤아림 소령도 결국 조직의 논리에 갇혀 있었던 거였거든습니다. 오후 4시 최강민 일병이 감사실로 호출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위축된 모습이었지만 진실이 밝혀졌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기색도 보였거든습니다. 최강민 일병, 지금까지 힘들었습니다. 장중령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제가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용기를 낸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최강민 일병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거든습니다. 누락된 수당은 모두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다른 후임들이 같은 일을 겪지 않는 것입니다. 최강민 일병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저녁 6시 김대석 중사에 대한
최종 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김대석 중사는 즉시 구속되어 군사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혐의는 공금 횡령, 부하 괴롭힘, 증거인멸 교사입니다. 김 중사가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승리감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거든습니다. 1라운 대위, 수고하셨습니다. 장중령이 제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제 본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정의감을 잃지 마십시오. 군대가 바로 서려면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날 밤, 박진우 중위와 서미소 상병과 함께 뒷정리를 하며 얘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끝난 건가 모르겠습니다. 서미소 상병이 말했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 제대로 된 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박진우 중위가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발 방지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거든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대석 중사의 배후에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고 조직 전체의 문화를 바꾸는 것은 더 큰 과제였거든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승리의 날이었습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겼고 정의가 불의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최강민 일병과 다른 피해자들이 구제받았다는 사실이었거든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더 나은 군대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여정 말입니다. 김대석 중사가 구속된 지 사흘이 지났어요. 모든 것이 해결된 줄 알았는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날 오후 장희석 중령이 긴급히 저를 호출했어요.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어두웠거든요. 1라운 대위,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김대석 중사의 개인 컴퓨터에서 추가 파일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장중령이 모니터를 돌려서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이메일 주고받은 기록들이 떠 있었거든요. 이것을 보시겠습니까? 이메일 발신자란에 적힌 이름을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복지단 본부의 고위 간부였거든요. 복지단 본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매출 향상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말입니다. 그것만으로는 직접적인 지시로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계속 보시겠습니까? 다음, 이메일은 더욱 구체적이었어요. 인건비, 절약 강한 적극 검토, 관리비, 최소화 방안 강구 같은 표현들이 나열되어 있었거든요. 이것은 명백히 수당 삭감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장중령이 다른 폴더를 열었어요. 거기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거든요. 전국 30여 개 군부대 복지시설에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파일에는 다른 부대들의 상황 보고서가 들어 있었어요.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거든요. 초과 근무 수당 삭감, 관리비 절약, 직원 교체 등등. 이것은 개별 부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지시였습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김대석 중사는 단순한 가해자가 아니라 더 큰 시스템의 말단 실행자였던 거였거든요. 그럼 진짜 책임자는 따로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바로 그때 문이 급하게 열렸어요. 박진우 중위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거든요. 중령님, 대위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방금 복지단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감사 결과 보고서를 모두 회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장중령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회수 말입니까? 무슨 이유로 말입니까? 상급, 부대에서 직접 처리하겠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리고 박진우 중위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김대석 중사 석방 지시도 내려왔습니다. 석방이라고 말입니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석방이 가능한 거였을까요? 증거,
부족이라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과도한 감사로 인한 부대 혼란을 이유로 감사팀 해산 명령도 함께 내려왔습니다. 장중령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의 얼굴에 분노가 역력했거든요. 이것은 명백한 은폐 시도입니다. 상급 부대가 개입했다는 것은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장중령이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거든요. 알겠습니다. 즉시 이행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장중령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단장님, 지시입니다. 모든 관련 자료를 복지단 본부로 이관하고 감사를 중단하라는 명령입니다. 중령님,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온 대위, 군대는 명령 체계로 움직입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명령에 불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문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넓다는 것을 말이에요. 저녁 시간, 서미소 상병이 조심스럽게 찾아왔어요. 그녀의 표정이 심각했거든요. 대위님,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김대석 중사가 삭제했다고 생각했던 파일들입니다. 전산실 백업 서버에 자동으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백업 서버 말입니까? 예. 시스템 관리자 권한으로 확인해 보니 삭제된 파일들이 모두 복구 가능했습니다. 서미소 상병이 전산실 단말기를 통해 파일들을 열어보이자 엄청난 양의 자료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있었거든요. 이것은 회계 조작 매뉴얼입니다. 파일 제목이 복지시설 운영비 절감 가이드라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체계적으로 수당을 삭감하고 매출을 조작하는 방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이 매뉴얼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복지단 본부 기획실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날짜를 보면 1년 전에 제작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매뉴얼이 전국 모든 복지시설에 배포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김대석 중사는 이 매뉴얼대로 행동했을 뿐이었거든요. 이것은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닙니다. 조직적인 예산 횡령입니다. 박진우 중위가 파일들을 분석하며 말했어요. 전국 복지시설에서 절약된 예산이 총 50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돈들이 어디로 갔는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미소 상병이 다른 폴더를 열었어요. 거기에는 특별사업비, 기관 운영비, 접대비 같은 항목들로 예산이 사용된 기록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명백한 공금 유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증거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였어요. 이미 상급 부대에서 모든 것을 맡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언론에 제보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서미소 상병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것은 위험합니다. 군 기밀 유출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장중령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국정감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박진우 중위가 대안을 제시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뜻밖의 인물이 감사실에 나타났어요. 최강민 일병이었거든요. 대위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알고 있는 다른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미 전역하셨습니다. 전역한 분 말입니까? 예. 2년 전에 비슷한 일을 당하고 전역하신 선임입니다. 그분이 민간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새로운 가능성이었어요. 현역이 아닌 전역자라면 군 기밀 유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거든요. 연락할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분이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계십니다. 그날 밤, 우리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공식 채널이 막혔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거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더 큰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조직의 거대한 벽에 맞서는 것은 개인의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었거든요. 각자 신중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물러서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장중영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의 답은 같았어요. 끝까지 가겠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했고, 더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는 것을 막아야 했거든요. 이제 정말로 마지막 승부가 시작되려고 했어요. 개인 대 조직이 아닌 정의 대 부패의 최종 대결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진실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거든요. 2주 후 모든 것이 뒤바뀌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어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이었거든요. 이런 대응임입니까? 권익위원회 조사 일과 김철수 조사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복지단 관련 신고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오늘 오후에 면담이 가능하겠습니까?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최강민, 일병이 연결해준 전역자분이 신고를 하신 모양이었거든요. 오후 3시 권익위원회 조사관들이 부대에 나타났어요. 총 5명의 조사팀이었는데 그들의 표정은 매우 진지했거든요. 김철수 조사관입니다. 복지단 예산 운용과 관련해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사관이 공문을 제시했어요. 정식 조사 권한이 부여된 공문이었거든요. 장희석 중령님도 함께 참석해 주시겠습니까? 30분 후 부대 회의실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권익위원회 조사팀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지원팀까지 도착했거든요. 전국 규모의 조사입니다. 총 32개 부대 복지시설을 동시에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조사관이 설명했어요. 우리가 발견한 문제가 빙산의 일각이었던 거였어요. 이라운 대위님이 수집하신 자료들이 결정적 단서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복지단 본부에서 급하게 사람들이 파견되어 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거든요. 권익위원회가 모든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어요. 복지단 기획실에서 제작한 운영비 절감 가이드라인을 확보했습니다. 전국 복지시설에 배포된 문서입니다. 조사관이 복사본을 보여줬어요. 바로 서미소 상병이 백업 서버에서 발견한 그 파일이었거든요. 이 문서를 근거로 전국에서 총 73억 원의 예산이 부당하게 전용되었습니다. 73억 원이라고 말입니까? 장희석 중령이 놀라며 물었어요. 예. 그리고 이 돈의 대부분이 복지단 본부의 불법 접대비와 특수 목적 사업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오후 4시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복지단장이 직접 부대로 찾아온 거였어요. 평소 같으면 사단장도 마중 나갈 정도의 고위직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복지단장 차량 뒤로 검찰 수사팀 차량들이 함께 따라왔거든요. 복지단장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검찰 수사관이 영장을 집행했어요. 복지단장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변해 있었거든요. 이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그저 예산 효율화를 지시했을 뿐입니다. 예산 효율화 말입니까? 병사들의 정당한 수당을 빼돌려서 접대비로 쓰신 것이 효율화입니까? 검찰 수사관의 날카로운 질문에 복지단장은 더 이상 답하지 못했어요. 저녁 6시 김대석 중사가 다시 부대로 호송되어 왔어요. 2주 전에 석방되었지만 이번에는 더 큰 혐의로 재구속된 거였거든요. 김대석 중사 복지단 본부와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겠습니까? 저는 지시를 받았을 뿐입니다. 김 중사의 목소리는 이전의 거만함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그럼 왜 처음에는 개인 행동이라고 거짓말했습니까? 복지단에서 절대 발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보안 유지 차원이라고.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김대석 중사는 위에서 내려온 지시를 그대로 실행한 것이고 진짜 문제는 복지단 본부에 있었던 거였어요. 그날 밤 최강민 일병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밝은 미소가 떠 있었거든요. 대위님,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입니다. 최강민 일병이 용기를 내준 덕분입니다. 누나, 수술도 잘 끝났습니다.
밀린 수당을 받아서 병원비를 다 냈습니다.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적어도 최강민 일병에게는 해피엔딩이 된 거였거든요. 그리고 복지회관 관리를 다시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일주일 후 국정감사장에서 이 사건이 공개적으로 다뤄졌어요. 텔레비전 뉴스에서도 연일 보도되었거든요. 군 복지시설 예산 횡령 사건. 73억 원 규모 조직적 부정. 병사 수당 빼돌려 접대비 사용 같은 헤드라인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박진우 중위가 의무대에서 제게 말했어요. 대위님, 텔레비전에 나오셨더라고 말입니다. 부끄럽습니다. 너무 크게 난 것 같아서요.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진짜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정말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국방부에서 전군 복지시설 운영 시스템 개혁안이 발표되었거든요. 모든 복지시설에 투명한 회계 감사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병사들의 근무 환경도 대폭 개선되었어요. 한 달 후 저는 특진 발령을 받았어요. 소령으로 진급한 거였어요. 하지만 더 뜻깊은 것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윤아림 소령도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걸 깨달으신 모양이었어요. 그녀가 중령으로 진급하며 새로운 보직을 받고 제게 말했거든요. 이러운 소령, 앞으로 전군 복지시설 감사를 전담해 주시겠습니까? 영광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 될 겁니다. 아직도 바꿔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후 6개월 동안 저희는 전군 복지시설을 차례로 점검하고 개선했어요. 최강민, 일병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었거든요. 어느 날 복지회관을 다시 방문했어요. 최강민, 일병이 밝은 표정으로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예전에 위축된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거든요. 이러운 소령님, 아메리카노 한잔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복지회관 앞 잔디밭에서는 병사들이 편안하게 쉬고 있었거든요. 예전처럼 눈치를 보거나 주눅들은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소령님, 요즘 복지회관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서미소 상병이 말했어요. 그녀도 이제 상사로 진급해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병사들이 웃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진실을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였거든요. 저녁 무렵 복지회관을 나서며 뒤돌아봤어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카페에서는 병사들이 편안하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최강민 일병에게 고통의 장소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병사들에게 진짜 쉼터가 되었거든요.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길을 요구해요. 하지만 그 끝에는 언제나 더 나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저는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일할 거예요. 정의가 승리하고 진실이 빛나는 세상을 만들어가면서 말이에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별빛처럼 작지만 확실한 변화들이 모여서 더 큰 희망을 만들어낼 거라고 믿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작은 트레이 하나가 떨어지는 것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큰 변화로 이어질 줄은 몰랐죠. 이라온 대위의 용기 있는 선택, 최강민 일병의 아픈 사연, 그리고 진실을 위해 함께 나선 동료들의 이야기를 돌아보니 정말 많은 생각이 드네요. 때로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구나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결국 진실은 빛을 보게 되더라고요. 혼자였다면 불가능했겠지만 박진우 중위와 서미소 상병 같은 동료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오잖아요. 쉬운 길과 옳은 길 사이에서 고민할 때가 있고요. 오늘 이야기 속 이라온 대위처럼 용기를 내기는 쉽지 않죠. 하지만 작은 용기라도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최강민 일병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는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 말이에요. 여러분께도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는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바이바이.